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글공부만 하던 가난한 이선비와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아란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하여 늘 고요했고 사람들은 욕심 없이 밭을 일구며 살아갔지요. 이선비는 비록 가난했지만 인품이 곱고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란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 마음씨가 곱고 예의가 발랐으며 손재주 또한 남달라 그녀가 짠 길쌈은 장터에서도 으뜸으로 쳐주었습니다. 아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고 아버지에게 아란은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산비탈을 등지고 자리했습니다. 집 앞에는 자그마한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가에는 수십 년 묵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해마다 봄이 오면 연분홍빛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려 가난한 선비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화사한 곳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라는 그 나무 아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아버지의 낡은 도포를 깁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선비님 댁 살구꽃은 어찌 저리도 고운고 하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살구꽃이 만개하여 온 마을에 향기를 흩뿌리던 날, 이 선비의 집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아란의 혼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상대는 이웃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신랑이 될 도령의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았으나 김진사 집안의 부유함은 십리밖까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이 선비가 딸 하나는 잘 두었다며 이제야 아버지의 고생이 끝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축하했습니다. 혼례날 아침 아라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붉은 화롯을 차려입었습니다. 연지를 곱게 바른 앳된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 선비는 딸의 고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돕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고 초래상을 차릴 음식들이 정성껏 마련되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도 축하하는 듯 꽃송이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오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가 다 되도록 신랑 측의 행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멀어 늦어지는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의아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는 초조한 마음에 마당과 대문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곧 오시겠지. 산길이 험하니 조금 늦어지는 게야. 그는 애써 사람들을 안심시켰지만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울대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랑 측에서 어찌 이리 감감무소식일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게 아닐꼬? 김진사댁 사람들이 워낙 오만하더니만 얘까지 늦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방 안에서 홀로 기다리던 아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화롯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랑 행렬이 드디어 도착한 줄 알고 이 선비와 마을 사람들이 반색하며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풍악을 울리는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댁 하인 하나가 말을 거칠게 몰고 와서는 땀에 젖은 말을 대문 앞에 아무렇게나 세웠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거만한 눈빛으로 마당 안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이 선비가 황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어찌 된 일인가? 신랑 행렬은 어디쯤 오고 있는가?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서찰 한 통을 꺼내 마당 한가운데로 휙 던졌습니다. 혼례는 없던 일로 하셨소. 우리 도련님은 오늘 한양의 판서댁 따님과 혼례를 치르신다오. 이것이나 읽어보시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하인은 그 말만 남기고는 말고삐를 돌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을 뒹굴던 서찰이 이 선비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이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글귀에는 하인의 말과 같이 더 높은 권세와 부귀를 좇아 가난한 선비의 딸과의 약조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란이 창백한 얼굴로 마당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화롯과 족두리가 그녀의 작은 몸을 더욱 위태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아란은 아버지의 꺾인 어깨와 마당에 흩어진 살구 꽃잎들, 그리고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보았습니다. 아란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란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수치와 절망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지요.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홀레날 버려진 신부라니. 김진사댁이 너무했지.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들의 동정은 곧 날카로운 뒷말이 되어 아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란은 버려진 신부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선비는 그날 밤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겪은 모욕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그의 쇠약한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아란은 자신의 슬픔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아란은 아버지의 병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로 변했습니다. 아란이 약을 구하러 잠시 문 밖을 나서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멀찍이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버려진 신부 간다. 얼굴도 두껍지.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닌담. 아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고 무엇보다 이 모욕적인 마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러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 아란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남아있는 한 아버지는 결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올가매는 족쇄이자 수치였습니다. 아란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란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작은 서찰 하나를 남겼습니다. 불효녀 아란, 아버님을 두고 떠납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이 딸이 살아 돌아올 명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눈물이 붓을 적셨지만 아란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낡은 버선을 챙기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은가락지 하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아란은 홀레날 입었던 붉은 화롯을 마당 한가운데 곱게 개어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꺾여버린 운명을 그곳에 묻어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살구나무가 밤바람에 꽃잎을 흩뿌리며 마치 그녀의 앞길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란은 무작정 서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마을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만 달빛을 벗삼아 걸었습니다. 며칠을 굼다시피 걷자 곱기만 하던 아란의 발은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아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어느 깊은 산속, 낡은 산사, 산스의 일주문 앞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봄이었지만 산속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고 아란의 몸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침 예불을 드리러 나온 해민 스님이 일주문 앞에 쓰러져 있는 아란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아란을 절 안으로 옮겨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음을 끓여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온기를 느낀 아란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내려다보는 인자한 노스님의 모습에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란은 해민 스님에게 자신이 겪은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홀레날 버려진 일,
병든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혜민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떨어진 꽃잎은 슬프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네. 그대가 떨어진 꽃잎이라면 이제 바람을 탈 때가 된 게야. 스님은 아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더 내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인연은 이 작은 땅에 있지 않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와 동쪽으로 가는 법이지만 그대는 그 바람을 거슬러 서쪽으로 가보게.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주 먼 곳으로 가게.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마음을 닫게나. 스님의 말은 아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란은 스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절에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간단한 호신술과 먼 길을 떠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일러주었습니다. 아란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절에서 준 약간의 곡식과 지도를 받아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란은 혜민 스님의 말대로 서쪽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반드시 살아남아 떳떳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서리라. 5년 뒤 그녀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녀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란이 혜민 스님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산사를 나섰을 때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낯선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여인이라는 신분을 감춰야 했기에 머리를 사내처럼 묶고 남자의 옷을 구해 입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과부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풍습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스님이 일러준 서쪽이라는 방향과 굳게 담은 자신의 입술뿐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땅의 겨울은 고향의 그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아라는 헛간이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잤고 시장에서 떨어진 채소, 찌꺼기로 허기를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곱기만 했던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몰려올 때마다 그녀는 홀레날의 치욕과 병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작은 장터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해가 지났을 무렵 아라는 서쪽 나라의 수도에 다다랐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곽과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강가의 빨래터에서 부잣집의 빨래를 대신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낯선 땅의 언어를 악착같이 익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기에 낮에 들은 단어들을 밤새 되뇌며 빠르게 언어를 습득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낯선 땅의 말이 제법 익숙해졌을 때 아란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의 대학사, 다혹씨, 쯤 되는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할 하녀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란은 망설임 없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면접을 보는 총관 앞에서 아란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또렷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총기 있는 눈빛을 눈여겨본 총관은 아란을 가장 낮은 직위인 마당 청소하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사의 저택에서의 삶은 규율이 엄격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굶지 않을 음식이 보장되었습니다. 아란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맡겨진 마당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하녀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아란의 성실함은 차츰 저택의 안주인과 총관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녀들과 달리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의 안주인이 지독한 편두통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의원이 급히 와서 침을 놓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통증에 안주인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저택의 분위기도 덩달아 쌀쌀해졌습니다. 안주인의 시중을 들던 아라는 가만히 증상을 살피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비슷한 증상에 처방해 주시던 약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총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의술이 조금 있사온데 혹시 부인의 병증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총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란에게 허락했습니다. 아란은 즉시 부엌으로가 국화와 몇 가지 뿌리 약재를 구해 정성껏 차를 달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주인에게 공손히 올렸습니다. 부인, 이 차는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잔 드셔보시지요. 안주인은 반신반의하며 차를 마셨고 잠시 후 지끈거리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주인은 놀라워하며 아란의 의술을 칭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란은 마당 청소 하녀에서 저택의 약방, 역방을 관리하는 하녀로 직위가 올랐습니다. 그곳은 아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고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의학 서적들도 많았습니다. 아란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밤낮으로 약재를 정리하고 의서를 탐독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조선의 민간요법에 이국에 발달된 의술이 더해지면서 아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재주 좋은 조선 하녀로 저택 안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란이 고향을 떠나온 지 꼬박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분주했습니다. 황제, 황디의 비밀 특사 덕씨가 신분을 숨긴 채 이 저택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는 그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황족, 황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숨을 죽였고 아란 역시 그를 위한 보약 약재를 다리느라 바빴지만 그 귀한 손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달빛마저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귀한 손님이 머무는 별채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격투 끝에 자객들을 물리쳤지만 손님은 이미 독침, 두찜을 맞고 쓰러진 후였습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사는 사색이 되어 황실의 어이, 유이들까지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조차 독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맹렬한 독입니다. 해독할 방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이들의 절망적인 진단에 대학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약 황제의 특사가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가문 전체가 멸족될 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이들을 돕기 위해 약재를 나르던 아란의 눈에 상처에 밝힌 독침이 들어왔습니다. 아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끝에 묻어있는 검고 기름진 독액. 그것은 분명 아란의 고향, 깊은 산골짜기에서만 자란다는 흑마초, 핵모자의 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그 위험성을 알려주며 유일한 해독법을 함께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맹독이었습니다. 아란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란은 대학사와 어이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인, 소인이 저 독을 알 것 같습니다. 제 고향에서 나는 독초입니다. 해독할 방법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이들은 계집하녀 따위가 무얼 안다고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대학사는 아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좋다. 당장 해보아라. 어차피 이대로 손님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은 목숨이다. 아란은 즉시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귀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약방 구석에 있던 숟가루독을 흡수하기 위해와 강한 소금독을 토해내기 위해, 그리고 해독의 핵심인 흔하디흔한 흰색 꽃의 뿌리였습니다. 아란은 그것들을 재빨리 빻아 검은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별채로 달려가 특사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탕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란은 탕약을 먹인 뒤 약방에서 배운 침술로 특사의 손가락 끝을 따서 검은 피를 계속 뽑아냈습니다. 사흘 밤낮이었습니다.
아라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특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내고 끊임없이 해독제를 먹이며 그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조선 여인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특사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푸른 기가 가시고 거친 숨결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비록 미약했으나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어이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력을 다한 아라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대학사는 아란을 자신의 은인으로 모시라 명했습니다. 아란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특사의 부름을 받고 그의 침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평범한 관리와는 다른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여행 중이던 이웃나라의 황지였습니다. 황자는 놀랍게도 유창한 조선말로 아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씨를 듣고 조선 여인임을 알았소. 내 그대의 나라 말을 조금 배웠지. 그대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아란은 자신의 이름만을 밝힐 뿐 고향에서 겪은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황자는 아란의 침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비밀리에 붙여진 터라 그대에게 공개적으로 큰 상을 내릴 수가 없소.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빚졌소. 그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에서 묵직한 옥반지 하나를 빼내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범상치 않은 반지였습니다. 황자는 반지를 아란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신환, 롱신환이라 부르는 우리 황실의 신물, 시묻이요. 아주 오래전 나의 아버님이신 황제께서 그대 나라의 임금에게 큰 도움을 준 일이 있소.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우리 황실에서 비밀리에 막대한 군량을 보냈지. 그때 그대의 임금이 이 반지를 신표로 주며 훗날 이 반지를 가지고 오는 자의 정당한 요구를 하나 들어주겠노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약조하셨소. 황자는 아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대의 나라는 명분과 의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로 알고 있소. 만약 훗날 그대의 나라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크나큰 억울함을 당하거든 이 반지를 그대의 임금 앞에 내어 보이시오. 그분은 이 약조의 무게를 알고 계실 것이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목숨처럼 간직하시오. 황자는 곧 저택을 떠났습니다. 아라는 그 옥반지를 자신의 가장 깊은 속옷단에 꿰매어 숨겼습니다. 저택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아라는 더 이상 예전의 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 힘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조선에서 온 인삼상인 하나가 수도에 들렀습니다. 아라는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 고향 마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상인은 이 선비라는 이름을 듣고는 이마를 쳤습니다. 아, 그 고고하시던 이 선비님 말씀이시구려. 쯧쯧, 아주 딱하게 되었소. 지금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신다던데. 아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아버님께서? 상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 동네 김진사, 대기 한양의 높은 판서댁과 사돈을 맺더니만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아주 오만방자해졌답니다. 위조된 땅 문서를 들이밀며 이 선비님의 조상대대로 물려온 밭과 집터를 빼앗아 버렸다는 구려. 관아에서도 김진사 편을 드니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늙은 선비가 그만 화병, 고병으로 쓰러지고만 계지요. 아라는 옷자락 속에 반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5년간 겪어온 서름과 인내,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파운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가문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악랄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대학사에게 하직을 고했습니다. 위독하신 아버지를 베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대학사는 황자를 구해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가문을 구해준 아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둑한 여비까지 챙겨주며
아란의 귀향기를 허락했습니다. 아란은 5년간 정들었던 저택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에 도망치던 유약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황제의 약조를 품은 결연한 여인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은 아란에게 낯설면서도 아릿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쪽 나라를 떠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늙은 수양버들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서 떠들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보찜을 고쳐 메고 천천히 마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비록 서쪽 나라에서 입던 비단옷이 아닌 수수한 무명옷이었지만 5년의 풍파를 겪어낸 눈빛과 꼿꼿한 자세는 예전에 유약했던 아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 안악 몇몇이 아란을 보았지만 그저 낯선 길손이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린 처녀의 얼굴에서 앳된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긴장감이 그녀의 이목구비를 더욱 뚜렷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을 지나는 이 여인이 5년 전 홀레날 밤 야반도주했던 버려진 신부 이아란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란은 익숙한 길을 따라 산빛 아래 자리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던 봄이면 눈부신 꽃을 피우던 그 살구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집은 이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엮은 이형은 썩어내렸고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찬바람이 그대로 드나들 것 같았습니다. 대문은 이미 반쯤 부서져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아란은 떨리는 손으로 위태롭게 매달린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토록 곱던 살구나무는 가지 한쪽이 부러진 채 병든 노인처럼 겨우 서 있었습니다. 아란은 보찜을 마당에 떨어뜨릴 틈도 없이 닫힌 방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방문의 창호지는 찢어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란이 목 메인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겁에 질려 덜컥거리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구석, 차가운 윗목에 이선비가 거적대기 같은 이불을 덮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르고 쇠약해져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기어갔습니다. 아버님, 아란이가 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이선비가 신락같이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한참이나 아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신가? 이 선비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아란이에요. 그녀는 보찜을 풀어헤쳐 5년 전 아버지가 주신 작은 찬빛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선비는 그 빛을 보고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아란이냐. 내 딸 아란이가 정녕 맞느냐. 그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아란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네, 아버님. 불효녀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란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쪽 나라에서 배운 의술을 떠올렸습니다. 급히 보찜에서 침통을 꺼내 아버지의 막힌 혀를 뚫고 가져온 귀한 약재를 다려 아버지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썩은 이형을 걷어내고 부서진 벽을 흙으로 메우며 무너져가던 집에도 다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란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며칠 만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이선비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약 다리는 냄새가 풍겨나오자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5년 전에 도망쳤던 이선비 댁딸이 돌아왔다지 뭐야. 어이구,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왔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5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이웃 마을 김진사 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이제 한양 판서 댁의 사돈이라는 위세가 대단했지요. 그녀는 아란이 돌아왔다는 말에 대번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뭐? 그 청것이 다시 돌아와? 그것도 5년 만에? 김 부인은 혹시나 아란이 5년 전에 파혼을 빌미로 돈이라도 뜯어내려 하거나 이미 판서댁과 혼이 난 자기 아들의 명성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봐라. 김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하인 며칠 보내 그 기생오라비 같던 계집을 쫓아내거라. 5년간 어디서 몸을 굴렸는지 알게 뭐야. 그런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을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다. 그녀는 아란의 존재가 자신들의 고귀한 가문에 누가 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란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 하인대 6명이 몽둥이를 들고 이선비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부서진 살인문을 발로 차부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개 있느냐. 5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아라는 썩 나오너라. 그들의 고함 소리에 아란이 아버지의 약사발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험악한 기세에 하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몽둥이 끝으로 아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명하셨다. 너처럼 근본도 모르게 5년을 떠돌던 계집은 이 마을에 발붙일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그는 당장이라도 아란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아란은 든든한 낯빛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약사발을 조용히 툇마루에 내려놓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끓인 물 한 잔씩을 권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며 제 아버님께서 누워 계신 곳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저더러 나가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란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 주춤했습니다. 5년 전 울며 쓰러지던 유약한 처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계집이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사내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지만 아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김 부인께 이리 전하십시오. 저는 제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돌아왔을 뿐 그 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말입니다.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면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하인들은 아란의 기세에 눌려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5년간의 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진사 댁이 어떻게 아버지의 땅을 빼앗았는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란을 피했지만 그녀의 진중한 태도와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관아의 아정과 짜고 땅 문서를 위조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아란이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소식이 김 부인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천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을 엮어 넣으려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김 부인은 이번에는 하인들이 아니라 아예 관아의 포졸들까지 매수하여 이선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란을 풍기를 문란하게 한 죄로 엮어 쫓아낼 심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해가 질 무렵 포졸들까지 앞세운 김진사 댁 사람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마당에 있던 장독대까지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김진사 어른의 소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모두 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이선비가 누워있는 방문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서 겨우 기력을 차려가던 이선비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놈들 어찌 감히 남의 집에서
쿨럭.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운 채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새하얀 이불깃이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라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등을 쓸어내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는 이 선비를 보고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주겠소. 사흘 뒤에도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늙은이와 계집을 함께 멍석에 말아내다 버릴 것이야. 명심해라.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뒤로하고 기세등등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라는 피를 쏟고 정신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관아는 이미 그들과 한통속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권력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사흘이 지나면 아버지와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다시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라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옥고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라는 5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열어 구름 속 용이 새겨진 용신환을 꺼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이었지만 옥반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서쪽 나라 황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대의 임금 앞에 내어 보이시오. 아라는 옥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불효녀가 또 아버님을 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년 전 집을 나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아라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김진사도 그 뒤에 있는 판서도 아닌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고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집과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아라는 아버지를 간호해줄 이웃집 할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은자, 인즈를 모두 맡기고 그 길로 어둠을 뚫고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생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이 말한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한양까지는 꼬박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아라는 주막에서 가장 빠른 말을 구해 탔습니다. 5년 전 두려움에 떨며 걸어서 떠났던 그 길을 이제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쥔 채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란이 한양의 숭례문, 종리문 앞에 섰을 때는 이틀간의 밤낮 없는 질주로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그녀는 주막에서 가장 빠르다는 말을 2번이나 갈아타며 단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김진사 댁이 말한 사흘이라는 시간이 칼날처럼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에서 내릴 힘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피를 토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 서문장들과 금군, 짐군들의 위세는 삼엄했습니다. 아라는 다짜고짜 그들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있소. 나라의 명예가 걸린 지극히 중대하고 급박한 일이오. 부디 전하를 뵙게 해주시오. 행색이 남루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여인이 소리를 지르자 금군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 미친 계집이 어딜 감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구를 치시지. 이곳은 내년 따위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다. 금군 하나가 창자루로 아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란은 흙바닥에 넘어졌지만 즉시 다시 일어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신문고를 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게는 심표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물건입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금군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표? 내년이 가진 심표가 무엇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금군 두엇이 달려들어
아란의 팔을 붙잡고 궐문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란은 뿌리치는 손길을 피해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주머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찢다시피 열어 그 안에 옥반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을 보고도 나를 막을 텐가? 이는 전하와 맺은 약조의 증표란 말이다. 아란의 손에 들린 옥반지는 비록 흙먼지가 묻어 있었으나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고도 기묘한 푸른빛을 뿜어냈습니다.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조각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동으로 여겼던 금군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범상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궐문 안쪽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나이 지긋한 수문장 하나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궁궐에서 보냈고 수많은 외국의 사신들을 보아온 노련한 무관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아란의 손에 들린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그는 궁궐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록에서 저 반지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용신환, 롱신환. 이웃나라 황실의 신물이자 조선의 왕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조의 증표.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멈춰라. 모두 손대지 마라. 수문장이 버럭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금군들을 밀쳐내고 아란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당장 안으로 들어가 아르겠습니다. 그는 감히 아란을 만지지도 반지를 달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궐 안으로 임금이 계신 편전, 벤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편전에서는 임금이 아침 조회를 열고 대신들과 나라시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수문장이 굴러들어오자 모든 대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밖에 용신환을 든 여인이 와 있사옵니다. 용신환이라는 말에 용상, 롱정에 앉아있던 임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정을 가득 채웠던 낭랑한 토론 소리가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임금의 곁에 있던 늙은 영의정, 링의정, 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선대왕, 센다왕께서 말씀하신 그 신물이란 말인가? 임금은 짧은 침묵 끝에 낳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당장 그 여인을 궐 안으로 들이라. 잠시 후 아란이 수문장의 호의를 받으며 편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흙먼지조차 털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감히 어전 위첸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여인을 보고 경악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란은 편전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임금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져왔다는 신물을 짐에게 보이게 하라. 아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옥반지를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편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그 반지를 보기 위해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일어나 옥좌, 유조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호의를 물리치고 아란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임금은 아란의 손에 들린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대왕으로부터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나라가 큰 빚을 졌을 때의 약조, 그 실물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황제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서 백성을 구해준 그 은혜에 빚을 진 것이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던 선대왕의 약속에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편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나라의 지존, 이신 임금께서 남루한 여인이 들고 있는 옥반지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가 그 약속의 증표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임금이 옥반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이 경악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허리를 펴고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낱 여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서라. 그대는 짐을 굽히게 한 것이 아니다. 짐은
선대의 무거운 약조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임금은 아란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하라. 그대의 손에 저 신물이 들려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뜻일 터. 그대의 원통함이 무엇이기에 이 신물을 들고 궐에까지 와야 했는가. 아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5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원통함은 5년 전 권세를 좇아 신의를 저버린 한 집안에서 시작되었나이다. 그녀는 김진사댁의 파렴치한 파혼, 그리고 그들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한양의 판서댁과 혼인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판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땅 문서를 위조하고 집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작태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란이 판서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조정의 한쪽에 서 있던 자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사돈이자 현직 호조판서 우저판슈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저 계집의 말은 모함이옵니다. 소신은 그 시골의 진사 따위와 그리 긴밀한 사이가 쿨럭 아니옵니다. 저것은 소신을 음해하려는.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임금의 누호가 편전을 울렸습니다. 저 여인의 손에는 선대의 약조가 들려있다. 저 여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짐은 이웃나라 황제에게 신의 없는 군주가 되고 이 나라는 은혜를 모르는 오랑캐의 나라가 된단 말이다. 감히 내 놈의 하찮은 탐욕 때문에 짐과 이 나라의 명예를 똥칠하려 하였는가. 임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명 위밍을 내렸습니다. 어정 금부도사 진후도시 는 무얼 하느냐. 당장 저 호조판서의 관복을 벗기고 관직을 파축한 뒤 의금부 이진후 옥에 하옥하라.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와 결탁한 김진사 일가를 모조리 잡아들여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라. 그 가솔들까지 3대에 걸쳐 노비로 삼을 것이다. 판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금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임금은 숨을 돌리지 않고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내의원 놔이웬 어이 유이를 부르라. 어이는 짐의 옥새 유사가 찍힌 교지 매기를 들고 저 여인과 함께 당장 말을 달려 여인의 부친을 구하라. 또한 암행어사 안식유씨를 즉시 그 마을로 파견하여 이 선비의 가문에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의 명예를 온 백성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라는 임금의 성은 싱은에 감격하여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다시금 계단을 올라 용상에 앉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짐을 도운 것이다. 하마터면 짐은 선대의 약속을 어긴 부끄러운 임금이 될 뻔하였으니 짐이 그대에게 금은보화를 내릴 터이니. 아란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금은보화도 벼슬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소신의 아버님이신 이 선비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부디 소신이 어이와 함께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아란의 효심과 욕심 없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다. 좋다. 짐의 가장 빠른 어마 유마를 내어줄 것이니 당장 떠나도록 하라. 그 옥반지는 그대가 지니도록 하라. 그것은 그대의 효심과 의리에 대한 징표다. 아라는 임금에게 다시 한번 큰절을 올리고 어이와 함께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궐에 들어선 지 불과 한 시즌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사이 한양의 막강한 권력가였던 판서가 무너지고 시골 마을의 김진사 일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라는 어이와 함께 임금이 내어준 어마에 올라탔습니다. 사흘의 마지막 날 해가 막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내어준 가장 빠른 어마는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아란과 내의원, 어이, 그리고 옥새가 찍힌 교지를 든 암행어사는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달려
김진사 댁이 약조한 사흘째 되는 날에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려는 찰나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지만 이선비의 집 쪽에서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란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각 이선비의 집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흘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김진사대 카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쳐 이선비가 누워있는 방을 제외한 모든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끌어내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나으리 댁 소유다. 이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방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이웃집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서 울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하인 몇몇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앙상하게 누워있는 이선비를 끌어내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아란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들고 아란을 막아섰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어딜 다시, 네가 너무 늦었다. 이 집과 늙은이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그가 비웃음을 날리며 몽둥이를 휘두르려 할 때였습니다. 네 이놈, 걔 누구 없느냐? 어명을 받들라. 아란의 뒤를 이어들어선 암행어사가 품속에서 서슬퍼런 마파이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마패의 위용에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하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의원 어인은 그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선비는 하인들의 행패에 이미 혼절하여 숨이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어인은 지체 없이 침통을 열어 이선비의 혀를 뚫고 궁에서 가져온 귀하디기한 구금 약재를 그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아라는 아버지의 곁에 무릎을 꿇고 하얗게 질린 손을 부여잡은 채 어이의 손길만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암행어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와 아전들은 들으라. 임금의 명을 어기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 엄히 물을 것이다. 그는 교지를 펼쳐들고 임금의 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와 그 아들은 물론 그들의 권세에 빌부터 악행을 저지른 모든 이들을 색출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가득 메운 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아란이 이제는 임금의 어이와 암행어사를 대동하고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의 눈에는 오직 쓰러진 아버지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이의 정성 어린 간호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선비는 기적처럼 다시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 가져온 약재의 효험도 있었지만 딸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왔다는 안도감이 그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선비가 맑은 정신으로 처음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수척해졌지만 단단한 모습의 딸 아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이 선비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김진사 일가는 재산이 몰수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빌붙었던 관아의 아전들도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위조되었던 땅 문서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졌고 이 선비의 집과 토지는 온전하게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탈구나무도 다시 가지런히 정돈되었습니다. 이 선비의 가문은 마침내 5년 만에 씻을 수 없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란이며 쌀이며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들고 이 선비의 집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님, 아라나 씨,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권력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라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받아 아버지를 위한 죽을 쑤었습니다. 그들도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랬음을 아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아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회복했지만 상처가 아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한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을 떠나 조용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선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라는 떠나기 전 5년간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돌려준 옥반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무거운 힘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반지를 작은 비단함에 넣어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다시는 이 힘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란과 이 선비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5년 전 멸시와 동정 속에 밤도망을 쳤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임금의 인정을 받은 떳떳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임금은 아란의 겸손함과 효심을 다시 한번 가상히 여겼습니다. 아란이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아란과 이 선비에게 한양 교회의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아담한 기와집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았으나 두 식구가 살기에는 더없이 안락하고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채마밭을 일굴 틈이 있었고 아버지의 글방으로 쓸 사랑채도 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한양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평생 글만 읽던 선비였기에 가만히 쉬는 것을 오히려 좀이 쑤셔했습니다. 그는 하사받은 집 사랑채에 서당슈당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에게 그 명예를 인정받은 고결한 선비의 서당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안에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라는 아버지의 수발을 들고 서당의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서쪽 나라에서 배운 의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한편에 작은 약방을 차리고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방아씨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현명함과 인품에 반해 한양의 내로라 하는 가문에서도 중매가 끊이지 않았으나 아란은 그저 웃으며 모두 사양했습니다. 아란에게는 5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세월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그 5년의 시련 속에서 이미 제 몫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기쁨은 아버지의 건강한 기침 소리를 듣는 것,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저녁마다 아버지를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들려오던 험악한 소식들은 이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갔던 판서는 유배지에서 병사했다는 소문이, 김진사 일가는 노비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이제 그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가 없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옥반지가 든 비단함은 장롱 깊은 곳에서 다시는 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란과 임금,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서쪽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거칠어졌던 아란의 손은 이제 약초를 다듬고 아버지의 먹을 가는 부드러운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월은 이 선비를 인자하고 건강한 백발노인으로, 아란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중년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펑펑 쏟아져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하얀 고깔 모자가 씌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가 기거하는 안방은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의 온기로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툼한 버선을 신은 이선비는 등불 아래에서 돋보기를 쓰고 묵묵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란이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작은 저녁 밥상,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뜨끈한 무국, 그리고 겨울 동치미가 전부인 아주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도 귀한 약재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먹기에는 더없이 정갈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책에서 눈을 뗀 이선비가 창호지 문 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차구나. 허나 우리 집 방안은 참으로 따뜻하다. 아란아.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란은 아버지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따라 올리며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5년의 시련을 모두 녹여낸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네, 아버님. 결국 모든 눈보라는 그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리 함께 있는 한 그 어떤 밤이라도 평온한 밤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듣는 이의 마음도 스르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